11월 위기설 들어보셨죠? 네네. 아마 지금 검색어로 11월 위기라고 치면 꽤 많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 두 번의 구형이 뭐 구형에 불과하다라는 분도 많지만 선거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냐라는 분도 많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형이 두 번 걸쳐서 2+3 5년 도합해서 5년 구형이 나옴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실제로 뭐 진영을 떠나서 상당히 많은 매체들이 11월 위기설을 지금 기사화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저 민주당 쪽 사람들 패널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겉으로는 친명들도 아이 끝도 없다. 뭐 20이 나올 때까지도 끝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 하는데 안에서는 3, 3, 5 진짜 그런 이야기들을 한대요. 뒷담화를 한대요. 실제로 일단 10월 16일에 선거부터 걱정을 하더군요. 워낙에 조국 혁신당이 세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까지 조국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좁은 사실 크지 않잖아요. 대도시가 아니니까 영광이나 곡성을 누비고 다닐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뒤늦게 이 선거 전에 좀 뛰어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데일리안에 정치부장을 초빙을 해서 이 멸콩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봤어요. 근데 그 정도원 그 부장이 이 얘기를 하더군요. 이동 최고위, 그러니까 현장 최고위라고 그래서 영광에서 최고위를 한번 하는데 공개 말고 비공개, 그러니까 기자들 보내고 그 다음에 비공개로 하자마자 고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영광에서. 민주당에서? 민주당 최고위. 민주당 최고위가 이제 그 영광에서 열렸는데 이재명의 목소리가 커지더라. 물론 이게 아무리 이제 그 귀때기라고 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도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문 밖에서 모르겠는데 이재명의 고성이 나왔다라는. 경로하셨대요? 경로까지는 모르겠는데 진노하셨나? 그렇지. 그러니까 나왔다는 건 아니 내가 재판 때문에 제대로 선거전을 못하면 이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싶고 그러니까 그만큼 10월 16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11월 위기설 들어본 게 아니고요. 제가 퍼뜨렸는데. 근원 진앙지입니다. 좀 퍼지고 있나요? 약간 보람이 생기네. 많은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나 봐요. 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10월에 이제 보선에서 만약에 영광에서 진다. 그러면 금이 짜자작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1월에 따닥 해가지고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 그 금이 거의 그냥 뭐 이렇게 파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거의 데칼코마니에요. 작년하고 거의 똑같으면서 반대예요. 강서구청장? 반대이면서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뭐가 먼저 나왔습니까? 법원의 결정이 먼저 나왔어요. 9월에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올해는 10월에 그 영광 보궐선거가 있고 11월에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약간 좀 다르네요. 작년 결정은 유창훈의 결정이었고요. 요번 판결은 11월 판결은 한성진과 그 다음에 김동연의 판결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무죄가 나오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지금 탄원서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 개딸들이 몇 장이나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뭐 그런 쪽에 좌익들은 탄원서 같은 거 옛날 그 남로당 시절부터 탄원서 같은 거 이렇게 뭐 가라로 만들고 하는 거를 갖다가 거의 그 선수처럼 잘했었어요. 물론 민주당은 뭐 진짜로 이렇게 진정한 그 탄원서를 갖다 보내겠지만 그런데 탄원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탄원서라고 하는 거는 정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인생이 불쌍하다. 뭐 처자식들이 빽빽거리고 평소에 좋은 일 많이 했다. 뭐 그런 거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봐달라 이게 탄원서지.
유죄인데 무죄로 바꿔달라, 무죄인데 유죄로 바꿔달라, 이거는 탄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네. 탄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 번만 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네. 예컨대 죄인을 갖다가 무죄로 봐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네. 무죄 탄원서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네. 무죄 의견서라고 하세요. 나는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판사 똑바로 판결을 갖다가 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네. 무죄하고 탄원서하고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것이다. 아하. 그런데 이 무죄 탄원서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판단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5년이냐 10년이냐, 여기에 대한 그 결정은 누가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 99명이 이 사람 정혁진은 무죄다라고 해도 판사가 유죄다 하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어떻게 저 판사가 피도 눈물도 없냐, 이렇게 생긴 애 불쌍하지도 않냐, 이러면서 좀 봐주자 해도 깐깐한 판사가 아니야, 쟤는 징역 10년이야. 그러면 10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네. 입법, 사법부, 행정부. 네. 그런데 무죄 탄원서를 재판부에다가 우르르 막 쏟아 넣는다? 이건 뭐냐면 재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재판을 뭐라고 합니까? 인민재판. 이런 재판을 인민재판이라고 하고요. 이런 재판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조선 민주주의 민민공화국인가? 네. 이제 막 네네. 헷갈리네. 네네. DPRK. 거기에서나 있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재판장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재판부한테 굉장히 모욕하는 거거든요. 네. 당신 판사야? 당신 판사 아니야? 우리가 판사야, 우리가. 당신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이재명은 무슨 짓을 했더라도 무죄니까. 그러니까 무죄 때려. 이렇게 압박을 갖다가 하는 건데, 그럴 거면 판사가 뭐가 필요하며, 그럴 거면 옛날로 치면 사법연수원이 뭐가 필요하며, 지금으로 치면은 로스쿨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개딸들 중에서 그냥 반반하게 생긴 사람을 갖다가 딱 찍어가지고 이번에 너 판사해라, 그 다음에 이번에 너 검사해라, 이번에 너 경찰해라, 이러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명명백백한 사건에서 예컨대 저는 어떤 생각을 처음에 했냐면은 네. 만약에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온다. 네. 그럼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큰 역풍을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요? 무죄가 나오면 검찰도 역풍을 맞겠지만 네. 법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는 저부터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판사가 판결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판사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더하기 1은 2지 않습니까? 근데 네. 1 더하기 1은 1이래. 1 더하기 1은 1이래.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을 어떻게 수학 선생으로 앉혀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식의 판단을 갖다가 한 사람이면 자격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유무죄나 양형에 있어서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다라고 하면요. 네.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렇죠. 한성진 부장이나 김동연 부장 본인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유창훈 부장판사랑 또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 네. 작년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네.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 네. 부장판사니까 옆에 배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혼자서 외롭게 그냥 고독하게 결정을 하는 게 그게 영장 전담이야. 네. 네. 그런데 네. 이 사건은, 이 케이스는 네. 부장판사인데 옆에 배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는 이름을 한성진과 김동연만 기억하지만 네. 한성진 부장 옆에 좌배석 우배석이 있고요. 김동연 부장 옆에 누가 있느냐? 좌배석 우배석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은 판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컨대 만약에 한성진 부장이 이거는 이렇게 가자라고 몰고 간다라고 해도 네. 옆에 있는 배석들이 똑같이 그것을 따라서 우리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지 않는 이상, 제가 만약에 네. 이종근 부장판사님이란 말이에요. 네.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우리 부장님 대단하셔 그러는데 네. 갑자기 이런 사건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쪽으로 막 밀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저기 정판사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네. 참다가 저 같은 경우에 폭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판사들끼리는 또 서로 눈치 보거든요. 아무리 부장과 배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1월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개딸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판결이 나오기는 무지하게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그 판결이 열흘 연속으로 똑같이 이재명이 기대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거의 그 제로에 수렴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드디어 이제 아는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수진 전 의원 생각하면 돼요. 이수진 의원 동작. 예. 공천에서 공천 탈락하자마자 갑자기 제정신으로 확 돌아왔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제가 아는 이종근 부장판사는 배석 판사인 정혁진 판사한테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50억 준다고 해봐. 아니요. 50억이면 다르지, 얘기가. 아니면 50억도 안 되면 거기 공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전 5억이라도 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자, 그런 입장에서 전수진 변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11월 위기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몇 가지 어떤 단초들이 있어요. 뭐 이재명의 아까 고성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요즘 여론조사가 굉장히 밀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네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 말고 빅데이터. 네네. 그러니까 포털 상에서 연관 검색어 뭐를 많이 또 인용을 합니다. 네. 옛날에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가 당시에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가 맞췄어요. 구글이 트럼프가 된다고. 그럴 정도로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또 들여다 보는데 보니까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도구 썸트렌드에서 썸트렌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9월 3일에서 10월 1일 한 달간 그랬더니 이재명 선거법 이렇게 쳤어요. 연관 검색어가 감성 연관어가 혐의, 위반, 의혹, 거짓말, 기억 안 난다, 운 좋다, 개탄하다. 제가 순서가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쭉 연결했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긍정 감성어가 7%에 불과하고 부정 감성어가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자, 두 개 구형이 연달아서 있었던 기간인 9월 21일에서 10월 1일까지 이재명 대표를 눌러봤더니 공직선거법, 사법, 징역, 사건, 수사, 검찰 이 순위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보통 당대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와 관련된 어떤 검색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정책이나 혹은 발언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징역, 정치, 사건, 수사, 검찰 이 순위로 검색어가 나왔다는 건 이재명에 대한 어떤 연상 이 완전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법과 관련된 그런 연상어가 그러니까 완전히 뒤덮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고개를 넘어야 돼요. 20고개를 넘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10고개 정도를 넘어갔어요. 기적이에요. 저는 10고개 못 넘고 그냥 뭐 한 두세 단계 정도에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불안한데요. 10곱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사실 불안해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 나온다고 그러던데 오징어 게임을 봐도 단계가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갈 때 매운맛이 더 강해지잖아요. 처음보다는 처음에 뭐 뽑기 같은 거 했고 처음에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줄다리기도 했었고 막 못도 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난이도가 두 개가 이제 연속으로 그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에서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오징어 게임에서는요. 한 번 그 삐끗하면은 그 순간 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락 죽음이죠, 그냥. 네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통과했습니까? 이정재가 통과했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 맞아요. 이정재 혼자 통과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정재 후배 뭐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나 아주 머리 무지무지하게 좋은 그 친구도 중간에 결국 탈락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연 이거는 머리만 좋아서 안 되고 운도 좋아야 되고 천시와 지리와 뭐 그 다음에 인화가 다 합쳐져야지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과연 이게 될까? 저는 좀 이렇게 긴장되는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요번에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게 네. 1심도 있지만 2심, 3심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목소리가 왜 높아졌을까? 전 생각이 조금 달라요. 왜요? 선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컨대 제가 그 회사에서 뭐 이제 제가 과장인데 네네.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우리 애라도 잡고 우리 애라도 뭐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 눈치 봐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아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어디서 애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강아지라도 잡지 않습니까? 저는 불쌍한 강아지.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곤두서 있기 때문에 뭐 영광선거 설마 지겠습니까? 민주당이 뭐 질 수도 있지만 뭐 압도적으로 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 예. 뭐 거의 그냥 왔다 갔다 뭐 지금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요만한 거 가지고도 지금 마음이 심기가 이재명 대표는 편치가 않으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진노할 수밖에 없고 더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네. 왜 그렇게 심기가 안 좋은 것이냐? 구형이 2년 3년 나온 것도 크지만 네. 더 큰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더 큰 게 뭐냐면 네네. 대법원장이에요. 아,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지금 네. 뭐라 그럴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네. 눈치 없게 어허. 아니 왜 재판을 빨리 한다고 지랄이야 지금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말도 안 돼. 선거법 특히나 633 지켜라.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2년 2개월이나 그 1심을 갖다 끌어왔는데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거의 한 절반을 잘라 먹었는데 네. 그러면은 나머지 2개 가지고 나머지 절반만 잘라 먹으면 나는 된다 이 생각하고 있지 대통령 않았습니까? 된다. 아 진짜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불쑥 일어나셔가지고 네네. 3개월에 끝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네. 6개월이면요 네. 그 내년에 제가 봤을 때 네.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대로라고 하면 네. 내년 2025년 6월이면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게임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소한 대법원 3개월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에서 아니 예컨대 저야 뭐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그냥 뭐 수시로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3개월이라고 하니까 진짜 3개월인 줄 알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네네. 우리 존귀하신 이종근 실장님 같은 아하. 경우에는 말씀 한 번 뱉으면 웬만하면 다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그 이종근 실장님보다도 훨씬 더 바르게 살아오셨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네. 대법원에서 3개월 그 기간 지켜야 된다. 이거는 훈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 아니고 강행 규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대법원은 3개월이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고등법원에 있는 그 부장 판사들도 그래도 대법원장 눈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길게 끌어봤자 네. 3, 4개월이면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사건 자체가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거를 2년 2개월이나 끌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심기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지금 복잡하고 막 짜증나고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날짜로 계산해 보니 799일을 끌었다고 하더군요. 딱 200일만 더 하면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가 될 뻔했어요. 아, 예, 네네. 예, 200일 참 이재명한테는 200일만 더 끌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은 3심까지 대법원까지 1000일 정도 걸리겠네. 아, 그렇지. 네네. 천일 야화. 천일 야화가 됐네. 아, 천일 야화를 딱 완성했네요. 그러면 대권이라고 하는 거는 한여름 밤의 꿈이 되겠네. 우리 문학적으로 계속 네. 연결해 볼까요? 네네. 그런데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선거법이 만약에 633으로 끝난다 그러면 한숨 푹푹 쉬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434억이거든요. 제가 만나본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또 많이들 해요. 진짜 434억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네. 즉 지금 당사가 300억이래요. 네네. 시세로 300억이면 그거 갖고는 택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십시일반으로 1억씩 내라 그랬을 때 실제로 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3심까지 만약에 다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재명을 위해서 의원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힘 빠진 거잖아요. 네네. 3심에서 유죄 나오면 그렇게 된다면 뭐 물론 뭐 행정소송이니 뭐니 뭐 버틸 수 있는 데까지도 버틸 수도 있겠지만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네. 이거는 그 제일 무서운 게 어디냐면 국세청이잖아요. 네네. 국세청은 얄짤없어요.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이라고 한 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너 세금 안 냈어? 그러면 재판도 안 걸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직선거법 규정 찾아봤더니 네. 만약에 이렇게 당선 무효형이 된다. 그러면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가지고 그냥 네. 압류해 가지고 그냥 그 끝내버린다.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434억이라고 하는 돈을 네. 민주당이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왜요? 왜 그러냐면 네네. 민주당이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자랑하고 있느냐? 100만 대군을 자랑한 게 아니라 네. 250만 당원을 자랑하잖아요. 민주당 그렇군요. 당원이 250만이랬는데 네. 맞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100만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저는 250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만은 얼마냐? 만 곱하기 만이 얼마냐면요. 만 곱하기 만은 억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50만 그냥 애누리로 그냥 치고 그냥 잘라 먹고 그 뭐 밑에 그 단수짜리 없다라고 우수리. 치고 우수리로 치고 200만으로 치면 200만 명이 2만 원씩만 내면 400억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 200만 당원들 진성 당원이고 다 뭐 열렬한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고 뭐 그러면 액다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더럽다 그러면서 2만 원씩 쫙 거두면 400억 딱 그 깔끔하게 모여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국가에다가 딱 그 내면 되겠네. 저는 그 생각 들던데. 그렇군요. 네네. 또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일단 국세청, 그러니까 세무서가 동원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정 뭐 개기고 안 내고 그러면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네네. 1년에 4번 나간대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 때 선거보조금 나가고 네네. 그걸 그냥 막아버리면 네네. 좀 더 안 주면 네네. 사실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네네. 정당에서도 그거 갖고 사실 당 운영을 하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선관위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니 아니 그다음에 네네. 민주당 국회의원 뭐 170몇 명이잖아요. 네네. 200명 치고 네. 그러니까 1인당 2억씩 내면 되잖아요. 딱 깔끔하게 떨어지긴 네네. 하죠. 그러면 400억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너무 제가 처음부터 계속 민주당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 입장에서 434억 7천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돈 어떻게 모으나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무죄 탄원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십시일반 돈이라도 좀 모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네네. 그리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 200명 치고 1인당 2억씩 내면 되겠네. 당원 200만 원 치고 1인당 2만 원씩 내면 되겠네. 오히려 돈이 그냥 차고 넘치겠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지금 장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 의원들에게 돈을 걷는데 다 똑같이 돈 걷는 것보다는 네네. 이재명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렇게 그 차등화해서 예를 들어서 양문석은 한 5억 내야 돼. 네네. 응? 자격이 안 되는데 공천 받아서 된 사람들 김준혁 한 4억 내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의 은전을 받은 사람들이 더 내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공평해야 돼요? 다른 분은 몰라도 네. 양문석 의원님은 안 돼요. 왜요? 양문석 의원님은 조금 있으면 배지가 떨어질 수밖에 가능성이 없거든요. 있다. 가능성이 아니라 거의 개연성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 네. 그러면 양문석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처지에 빠져요. 뭐냐면 네. 선거 보전받은 비용 있잖아요. 네네. 그거 다 토해내야 된다고.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인당 2억인데 당신은 뭐 2억 받고 5억이다 그러면 그러면은 저기 가까스로 마련한 그 집 뭐 한강변에 있는 그 아파트도 나만 하는 게 없어.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양문석 의원님은 빼줘야 돼. 어차피 국회의원 이제 될 수도 없어. 그 뭐 올해 피선거권. 국회의원도 아니야.
제 눈에는 양문석 의원님은 국회의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부담해야 될 돈이 1인당 2억이다라고 하면 양문석 그다음에 뭐 황운하는 상관이 없고 누구 이렇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배치 떨어질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약간 예능화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다큐로 이렇게 진지하게 또 받아주시니까 저도 예능으로 받은 건데. 그렇군요.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나 좌파 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숙 있잖아요. 한명숙이 원래 그때 9억을 받았어요. 건설업자로부터. 그래갖고 그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죄 수익이니까 추징금을 추징당해야 되잖아요. 8억 3천만 원을 8억 8,300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5억 4,200만 원은 꿀먹은 벙어리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광노현이가 이 최근에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 공천을 못 받았지만 이게 공천인가? 어찌됐든 사퇴를 했지만 이자가 또 31억 5,617만 1,870원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너무나 후한무치한 것 같아. 최소한 이걸 내라는 건 법원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일단은 감치해서 뭐냐면 강제 노역에 시켜야 된다. 그렇죠. 하루에 얼마씩 해갖고. 그러니까 하루에 원래 10만 원이에요. 원래 이제 10만 원인데 최대 이게 매치를 할 수, 그 1년인가? 최대 아무튼 몇 개월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이제 총 금액을 나눠요. 나눠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 백만 원이 되기도 하고. 하루 일당이 몇 백만 원까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는 이게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강제 노역을 한명숙이가 이대 나온 한명숙이가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뭐 분납 허가를 받았다는 등 뭘 했다는 등 하면서 9년 넘게 완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는데 그거 빨리 결론 내서 뭐냐면 한명숙이라고 봐주지 말고 공평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게 공정사회 아니냐. 이재명이 말로만 공정, 공정한 사회가 되더라. 그 다음에 특권층이 어쩌고 반칙이 어쩌고. 그러니까 주접 떠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거부터 지켜야 된다. 명색이 이런 말 하지 말고 재명아. 맞습니다. 광노현도 이것도 법을 나경원 의원이 광노현법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겁니다. 선거보존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 돈을 걷어서 그 돈으로 하는데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은 전혀 정치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불법 선거 자금 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큰 어떤 그런 검은 돈을 받아서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동원을 해서 모든 선거에 다 쓰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득표율이 얼마 이상이면 선거를 보전해 줍니다. 혈세로.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그걸 영수증 처분하면 얼마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면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왜? 그것이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광노현이라는 자그마치 31억 5,617만 원을
내지도 않고 있으면서 또다시 서울시 교육감에 나오려고 했잖아요. 네. 법으로 그게 규제가 안 되니까 나오는 거죠. 네. 난 열심히 내고 있어 하고 한 달에 10원씩 내면 뭐 3,000년이 지나도 못 갚는 건데 네. 내고는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보조원금을 이렇게 그 들어갔는데 보전해 줬는데 안 돌려주는 건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해 버려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벌금형을 받고 벌금 안 내거나 미납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못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저는 그 우리나라 군 제도도 좀 바꿔서 네. 군을 갖다가 필하면은 군필? 예, 군필을 하면은 뭐를 해주냐면 네. 선거에 네. 선거할 때도 한 10% 가산해주고, 예, 표에 10%를 가산해주고, 표를 더 줘. 미필자들은 네네. 예 10%를 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정치를 하더라도 군대는 최소한 갔다 오고 해라. 애국심 있게. 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전부가 미필자들이야. 정치하는 인간들은. 근데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 면접이다. 저 정치 안 하잖아요. 저 정치 안 합니다. 예. 아, 예. 저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아, 디스크가 있어요. 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예. 아, 저도 면접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아픈 데를 찌르고 그러세요. 아니, 저는 지금. 저는 원래 생긴 거는 전부 다 특전사잖아요. 해병대도 갔다 아니, 난 전부 다 특전사 같은 거라. 특전사나 예. 해병대나. 생긴 게 다 특전사가 생겼잖아요. 오늘 색깔도 해병대 예. 같아서 난. 그런데, 예. 면제야. 예. 제2 국민역. 아, 그러셨군요. 자, 오늘 세 가지 주제 다 다뤄봤는데, 사실 나는 녹취록 딱 보자마자 유동규 본부장이 딱 떠올랐거든요. 네. 와, 그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해내냐.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다 기억을 해냈기 때문에 네. 이 퍼즐이 하나씩 지금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당신들의 댄스에서 정말 썼던 많은 부분들이 네. 진짜 또다시 전부 다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덮을 수 있는 건 없다. 네.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책에다 썼던 내용은 다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채워지고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예. 제가 쓴 거고요. 네. 그 내용들이 다 이제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거짓은 스물스물 없어지고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예. 사실은 더 보강되고 더 명확해질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썼고요.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하고도 똑같아요. 네. 거짓말한 거는 기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이 바보 같은 이화영은 거짓말도 기술적으로도 못하는 놈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네. 이화영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일기 쓴다고 그랬어요. 네. 그죠? 네네. 일기 쓴다고. 그래서 일기장을 공개한 적도 있죠. 네네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갈비탕 먹은 날을 왜 기억을 못해?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날짜를 특정을 못해요. 네. 그 다음에 회 먹은 날을 왜 특정을 못해요? 네. 회 먹은 날도 술 먹은 날도 갈비탕 먹은 날도 특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나 오늘 가서 갈비탕 먹고 왔다. 이거 한 자 써놓으면 될 텐데 그거를 왜 안 써놨을까? 일기를 썼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도 금방 표가 난다. 연어회를 먹고 왔으면 그 일기장에 안 썼을까? 소주를 오늘 내가 갔는데 검찰청에서 소주를 권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 그날 행복했을 거예요. 네. 아니 구치소에서 네. 맨날 그냥 방에만 있다가 나가서 소주를 한 잔 먹고 돌아온 날은 행복하게 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썼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케이. 썼다 그러면 네.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데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위협이 느껴진다. 뭐 이러면서 네. 그게 옛날부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없다는 거지.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날 갔는데 갑자기 검찰이 연호해 드릴까요? 회유했다는 거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회유라는 거는 장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네네. 예. 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녹취록을 한번 천천히 뜯어보시면 이화영이라는 자가 얼마나 사실 이 교활할까를 네. 알 수 있어요. 이재명이 가스라이팅 시키는 방법을 보면은 네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네. 김진성을 가스라이팅 할 때도 네. 전화를 금방 안 끊습니다. 그거 기억나지요? 자꾸 떠봅니다.
요즘에 그 인사병님하고 연락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래서 그 김유성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 그 지사님이 백현동. 거기 백현동 그 사업 주셔서 사업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맞아. 그것도 뿌렸다 맞죠. 백현동도 줬다고. 그래요. 예, 거기 예. 이야기 나와요. 네네. 내용이 그것도 나옵니다. 백현동 그 백현동까지 나와요 거기. 네네. 백현동 주셨잖아요까지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막. 이러잖아요. 당황해갖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이거를 보고도 안 되면은 도대체 귓구멍은 어디에 있으며 예, 눈은 도대체 있는 건지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릴 것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이라도 잘 보자. 네. 정말 그렇게 말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이명수 기자 있잖아요. 네. 같은 기자로서. 전 기자로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 기자인가요? 네. 어쨌든 저 전 기자라고 정도로 생각해요. 취재력이 대단하다. 엄청난 내용을. 아니 저는 취재력이 아니고 그거는 취재가 아니죠. 취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취재인가요? 그리고 그거 다 까갖고 정치적으로 분명 누가 봐도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물론 기사가 당연히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하지만 기사는 요건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팩트 그러니까 수집한 팩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골라서 또 상대방의 어떤 입장도 거기다가 반영을 시켜주고 해서 딱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취재 방식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취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이명수 기자도 이명수 기자인데 네. 도대체 얘가 어떤 마력이 있길래 이미 이명수 이름이 다 까져가지고 저는 도세에서는 우선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우선 본인이 그렇게 막 열심히 모신다는 그 대통령과 영부인, 특히 영부인의 경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겨준 매체인데. 그러니까 왜 그 사람하고 그런 통화를 했는가 제가 알아보니까 간단한데 고향이 영동 후배라 그러대요. 고향 후배라는 거 하나 갖고서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돼요, 이것부터가. 그쯤 되면 이명수가 천재거나 김대남이 약간 저는 바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선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좀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안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속했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직에 대해서 객관적인 비판을 한 매체도 아니잖아요. 네. 악의적이고 어떤 그 언론의 그러니까요. 근본을 벗어난 그러니까요. 매체한테 아무리 네. 고향 후배라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막 이 소리 저 소리 했는데 그래도 고향 후배니까 그냥 걔가 듣기만 하고 이것을 보도 안 하겠지라고 믿었다면 그건 바보인 거고. 그러니까요. 저는 바보일 수는 없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 때문에 더 나쁘다. 그러니까. 아 진짜? 왜냐면 미필적 고의는 이런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얘가 내가 믿을 만한 후배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말은 속으로 자기가 이거 보도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고도 저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저 사람 지금 나이도 50대라고 들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연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사업도 해봤다는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중상 이상이 되는 사람인데 그쵸.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그 용산에 아주 적대적이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인 보도를 많이 한 사람을 그냥 막 고향 후배란 이유만으로 저렇게 민감한 내용을 마구잡이로 떠벌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녹취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했다는.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마 그분은 만약 이분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은 그걸 입증하는데 상당한 공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그런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네. 사퇴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사퇴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김대남을 놓고서는 마치 한동훈 대표하고 용산하고 싸우는 네. 모양새가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 김대남 조사를 해야 되겠고 이 사람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되겠고 이 사람 당연히 자리 물러나야 되고 그쵸. 당적도 당연히 파야 되고 그랬는데
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거는 당적을 스스로 워낙 궁지 몰리니까 네. 당적만 지금 이제 스스로 나간 것밖에 없어요. 네네. 그 나머지 부분에서 근데 지금 용산도 같은 입장을 한동훈 대표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근데 그 사람 본인은 지금 내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녹취와 내가 이 자리를 간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사퇴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 사람은 오로지 오매불만 그 자리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자리를 위해서는 모든 어떤 조직 논리나 본인의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팽개치고 오로지 그냥 그 자리만 얻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도 공적인 자리거든요. 그 공기관이에요. 그렇죠?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감사란 거는 그 공기관의 잘못을 용기 있게 지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관을 위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을 사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건데 이런 여론의 압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밖에 없고 또 이걸 그리고 무리하게 무슨 어떤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오히려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과 한 대표가 이 문제의 보조를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엇박자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김대남이 뭔가 여사나 용산과 뭔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접근했고 대통령실은 그걸 가장 싫어했던 거죠. 그렇죠. 여사는 일면식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데 왜 부당하게 자꾸만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수많은 직원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이 사람 솔직히 어떻게 채용했는지 잘 모르겠고 여사나 대통령은 이 사람 진짜 알지도 못한다. 이걸 갖고 여사나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면 한동훈 정말 나쁜 사람이야. 뭐 이랬단 말이에요. 서로 그랬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람 자체가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용산도 인정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한 것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오늘 한 거는 정말 그거는 100번 잘된 일입니다. 네. 어제 나경원 의원이 또 이제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런 김대남 같은 문제를 한동훈 같은 빅 스피커가 거론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용산행 비서관 출신이긴 하지만 김대남 씨의 이건 너무나 부적절한 행위인데 왜 이거를 그냥 김대남을 공격하면 되지 왜 한동훈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굳이 공론화했기 때문이죠. 공론화해서 이제 말을 하는 순간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순간 포인트는 김대남이 아니고 결국 용산이 된단 말이에요. 용산이 김대남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을 썼고 그리고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용산과 김대남이 연결돼 있었기에 이 김대남이라는 자가 이 여권의 가장 적대적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다가 나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초점은 그 김대남이 아니고 용산인 거죠. 그런데 당대표가 어쨌든 간에 아무리 유감이 있어도 어쨌든 대통령실에 아주 대놓고 이 상황 이런 민감한 문제를 까면서 그 말 자체는 그 얘기가 없지만 누가 봐도 용산을 겨냥한 듯한 원색적인 비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거 자체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신문 논조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다 까발려가지고 사실상 용산을 겨냥해서 원색적인 비난에 나선 한동훈 대표의 처신도 그렇게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니다라는데 저는 그게 딱 언론 입장에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한 대표가 그동안은 용산하고 되게 잘 지내려고 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거리를 두시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용산하고 잘 지내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거리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나름 수를 하나 띈 건데 저는 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다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이걸 스무스하게 할 필요는 있지. 왜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전반적으로 피해자예요. 윤 대통령이 조금 한 대표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너무 좀 협량하게 한다 지금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도 지금 조금 점수 잃은 부분이 뭐냐면 전부 언론 플레이예요. 독대하는 것도 언론 플레이. 그다음에 초청 못 받았다 이런 것도 언론 플레이. 그다음에 저도 제가 보도 처음 했습니다마는 우리 신문사 창간 행사 한국경제신문사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초대받고 대통령도 가기로 했는데 행사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한 거 말이죠. 그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거칠어요. 서로가 너무 거칠어. 물론 이거는 용산이 더 잘못이 많아요. 대통령이 하는 메인 테이블 바로 옆에 제1 테이블이라고 하겠죠. 메인 테이블이 영순위, 그다음에 1순위가 제1 테이블. 제1 테이블에 보통 여야 정치인이 앉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앉게 되는데 용산 쪽에서 행사 몇 시간 전에 신문사에 연락이 간 거예요. 이런 배치면은 대통령이 오시지 못한다. 멀리 떨어뜨려 놓으라고? 옆 테이블은 솔직히 아니다. 그래서 신문사에서 놀래가지고 부랴부랴 어떻게 했느냐면
와. 저 메인 테이블 옆에 테이블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1테이블이 여야 정치인 테이블이 네. 아니고 기업인 테이블. 아. 그리고 여야 정치인 테이블은 제 2 테이블. 넣어놔서. 그러니까 이제 한 테이블 건너 있는 거예요. 이게 밖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같은 테이블엔 절대 앉을 수 없고 심지어 옆 테이블에 앉는 것도 안 돼. 왜 그런가 했더니 옆 테이블에 앉아도 이렇게 뭐 카메라로 딱 잡을 수가 있고 잡히니까. 그럼 두 사람 서로 막 이러고 있다는 거 또는 그리고 일어날 때 옆 테이블 사람들하고는 최소한 악수를 하고 인사해야죠. 솔직히 그런 걸 기피한다는 인상밖에 더 됩니까? 한 다리 건너서 저기 가면 그건 이제 악수나 인사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아무리 저 뭐냐 지금 두 사람의 갈등을 억지로 주장하는 언론 지금 용사는 이런 건데 이 테이블에 중간에 있고 이렇게 이걸 억지로 잡아서 뭐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도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한 신문사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한테도 테이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죠. 그 배치표를 다시 보내줬다는 거예요. 원래 1테이블에 앉으시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2테이블에 앉으시게 되겠습니다 하는 건 한동훈 대표 보는 순간 그럼 안 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제가 보도를 했는데 뒷얘기군요. 지금 이거 한겨레 신문 오늘 제 보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기사가 났어요. 일단 확인해 보세요. 한겨레 신문에서? 네, 받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사니까. 둘이 같은 테이블은커녕 옆 테이블도 안 앉는 사이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좌파들이 좋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즐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두 분이 싸우면 싸울수록 웃는 건 이재명이다. 네. 이재명 웃는 것만큼은 두 분이 같이 용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좀 두 분이 좀 잘 이제 근데 손잡고. 왜 한 대표님은 네. 당대표 되자마자 직접 전화하셨잖아요. 주변에서 대통령실하고 연결할 거니까 내가 직접 할게 하면 직접 하셨잖아요. 네. 그런 관계인데 왜 이렇게 좀 뒤로 좀 정치를 안 하시고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본인은 이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 이게 언론 플레이 그리고 사실 검사들이 그거잖아요. 검사들이 제일 사실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언론 플레이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어떤 수사치 상황은 언론에 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납니까? 대부분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죠. 네, 그래서 왜냐면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 수사 동력을 얻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제 검사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치는 법이 아니에요. 맞아요. 정치는 법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의 면죄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사과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국민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결코 법적인 논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윤 대통령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빨리 이제 손을 잡자. 그리고 좋겠다.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오해는 서로 풀고 또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두 분이 정말 대국적으로 손을 잡기를 바란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지. 두 분을 저희가 무슨 어떤 이간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럼요. 일이죠. 네. 그리고 두 분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니까요.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신문 논조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지금 탄핵을 가장 바라지 않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예요. 그럼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박근혜 시즌 2 네, 이런 일은 없다. 네, 그것도 사실 좀 굉장히 작용하고 있어요. 박근혜 때 이제 좀 맞아요. 에이 해고는 그냥 한번 했다가 얼마나 보수 진영이 초토화되는가 이 악몽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여간 양측은 공동 운명이고 경제 공동체는 나쁘지만 운명 공동체는 괜찮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운명 공동체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